자, 오늘은 윤계선의 달천몽유록, 달천은 지명이고요. 몽유록은 이제 몽유록계 소설임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달천몽유록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하여 전사한 충신들을 추모하며 지은 요거 체크하세요. 몽유록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달천몽유록이라고 돼 있어요. 몽유록이니까 기본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액자형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정도는 알겠죠? 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주인공 파담자예요. 파담자는 주인공이자 서술자고요. 이 파담이라고 하는 것이 작가 윤계선의 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분신이 되겠네요. 호서지방을 암행하라는 임금의 명령, 봉서를 받고 충주의 달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달천몽유록이에요. 공간적 배경이죠. 서술자는 해박한 역사 지식을 수준 높게 구사하고 있으며 짜임새 있는 이야기 속에 임진왜란의 공과 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맨 처음에 제시된 전쟁터에 대한 음산한 묘사, 전사한 유령들의 참혹한 모습 등등을 형상화한 장면은 임진왜란의 비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귀신과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꿈을 통한 전기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다라고 보면 돼요. 또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파담자는 죽은 병사들의 혼백과 신립장군의 혼백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은 채 객관적 거리를 두고 듣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꿈 내화 중에 후반부 sorry 후분부가 아니라 후반부예요. 나 왜 이러니? 이렇게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시를 지어 읊고 칭찬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자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참여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갑자기 어떤 태세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부분 볼까요? 이게 액자형 구성이니까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5단계 구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자, 서술자이자 주인공이죠. 파담자는 호서지방을 암행하라는 임금의 봉서를 받고 여러 읍을 거쳐서 이제 어디? 공간적 배경인 달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달천지방은요, 우리가 이제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에 의해서 패배했던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파담자는 임진왜란이 남긴 처참한 광경, 해골이 보이고 이런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된 부분을 보고서나 시 3수를 지어 비분간개한 마음을 풀다가 뭐에? 잠이 든다. 잠이 드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인몽이라고 하죠. 인몽이 됩니다. 그래서 꿈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꿈속에서 큰 나비의 안내를 받아. 이 나비는 현대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데, 그죠? 임진왜란 때 희생된 여러 영령들의 넋두리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엿보게 됩니다. 파담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과 합석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가운데 세상에 전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전할 것이 있다. 이게 어찌 본다면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위기 파트 볼까요? 천하의 요새인 중령을 끝내 지키지 못한 신립에 대한 원망과 이에 대한 신립의 변명, 그리고 성패는 이미 기울어져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시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어떤 화해의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마치 액자 구성, 에피소드식 구성, 그죠? 에피소드식 구성처럼 이야기 1, 이야기 2, 이야기 3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절정. 이때 노주에서 닷줄을 풀고 내려오는 한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제히 영접을 합니다. 오, 대단한 장군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야?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장군도 노량해전에서의 전사를 이야기하며 시를 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다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짝 먹은 건 누구야?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장군의 시 읊기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승장이 읊으니 장군이 웃으면서 칭찬하고 파담자에게 화답하라고 한다. 파담자가 여러 사람의 글을 풍평한 글을 일필휘지로 올리자 한 방에 쫙 쓰는 거야. 고치지도 않아. 좌우에서 그의 문장은 나라를 빛낼 만하고 무예와 용맹은 외적을 막을 만하다고 칭찬하면서 나라 일에 힘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파담자는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나오는데 여러 귀신들이 손뼉을 치면서 웃어요. 웃는 게 이게 자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웃음이 아니라 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장난치고 비웃는 웃음인 거라.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까닭을 물으니 알고 봤더니 뭐야? 원균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균은 이 신립장군보다도 더 밑으로 보고 있는 거죠. 파담자 역시 크게 뭐하다가 조롱하다가 이제 깨어나요.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니까 현실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강몽이라고 합니다. 강몽을 하고 꾸밈을 깨닫습니다. 결말. 파담자는 결국 제문을 짓고 제수를 준비한 후 꿈에서 만난 충신 장수들의 넋을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달천몽이록이라고 하는 작품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많이 희생된 장수들 또는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작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현실, 꿈, 현실이라고 하는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액자식 구성입니다. 현실 세계의 인물인 파담자가 꿈속의 사건의 서술자로 등장하고 임진왜란 때 희생당한 병사들과 충신, 장수들을 꿈속에서 만나 그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모임을 지켜보고 나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주제 중심 부분이 되고 있는 꿈을 보면 꿈은 전반부에서 전개에서 위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파담자는 죽은 병사들의 혼백과 신립장군의 혼백이 주고받는 대화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다 후반부 우리 5단계 구성에서는 절정 부분이에요. 절정 부분에서는 여러 충신 장수들의 혼백이 앞서 지은 시에 화답하며 시를 짓고 읊기도 하고 홀령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전개 위기 부분과 절정 부분에서 이 파담자, 서술자인 파담자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지문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서술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출제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천몽이록의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내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소설이고요. 몽이록계 소설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직후고요. 충청도 달천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참상과 전쟁의 공과 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파담자의 목격담 형식으로 액자형 구성을 취하고 있다. 아무래도 현실에서 꿈, 현실로 넘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현실 부분 초반부예요. 어사의 명을 받은 지 몇 달이 못 되어 화산의 수령으로 나갔다. 관아가 한가롭고 공문서도 드물었으므로 돌아가신 분들이 남긴 글들을 펼쳐보곤 하였다. 변방의 성에서는 달이 뜨고 당청한 동원에서는 설령 소리도 잠잠하였다. 밤은 맑고 날은 아직 밝아오지 않았기에 베개에 의지하여 생각을 잠겼다. 그러다가 문득 황홀한 사이에 나비가 되는 꿈을, 장대한 꿈을 꾸게 되니 나를 훨훨 날게 하여 예전으로 이끌어갔다. 예전 과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인몽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장대한 꿈을 꾸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마치 요건 내 느낌적인 느낌인데 장자에 보면은 호접지몽의 고사가 나옵니다. 그 고사를 연상하게 한다.
내가 장주가 나비가 되니 나비가 장주인가 장주가 나비인가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왠지 뭐 어떤 글에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걸 언급한 건 아닌데 내가 이 소설 읽다 요 대목을 보니까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한번 건드려 볼 수도 있긴 있겠다. 박스 보기로 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남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꿈으로 들어가요. 꿈으로 들어가서 산과 내를 뛰어넘어 문득 한 곳에 이르니 구름과 안개는 슬픔을 띠고 돌시내가 원한을 쏟아냈대. 자, 이건 자연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연적 배경이 뭐야? 슬픔을 띠고 돌시냇물이 원한을 쏟아낸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자연적 배경이 아니라 감정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날짐승과 들짐승은 모두 보금자리 들었는데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살기가 온 들에 가득하고 천지는 칠흑 같아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야. 깜깜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면서 털이 서는 그런 오싹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횃불을 든 한 무리가 멀리서 보였다.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청각적인 이미지. 오우! 그래서 이 파담자는 머리털이 뭐예요? 오싹한 거죠? 자, 꿈으로 들어오자마자 딱 도착한 곳이 주변 경관이 어떻습니까? 살기가 온 들에 가득하고 천지는 칠흑 같아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거기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지 왠지 머리털이 오싹해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분위기를 계속 보면서 거기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멀리 떨어져서 뭐하고 있는 거야? 관찰하면서 막 살기를 느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놀란 거죠. 불안에 떤다기보다는 놀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극적인 참여자죠. 그러다가 째째하게 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으니 이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누굽니까? 그렇죠. 서술자인 파담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눈치채었음을 알고 이제 나가서 뭐합니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니까 이제 비로소 뭐하는 겁니까? 무리들하고 섞이는 거죠.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얘기합니다. 지난 일은 구름과 같아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중 한두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 세상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창작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작가는 파담자를 서술자이면서 청자로 설정하고 귀신을 발화자로 설정해서 꿈에서 겪은 목격담 형식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비참한 참상과 패배의 원인을 세상에 전해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진왜란 직후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해제 부분에서도 언급했는데 도입 부분, 처음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강가에 모여 자면서 봉서를 떼어보니 자, 중주지방으로 어사로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사로 갔어. 봄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오고 달천의 물은 맑게 출렁이는데까지 슬러시 참 좋잖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수많은 백골이 널려있는 곳이라 꽃다운 풀은 더욱 푸르렀다. 9회가 지나는 동안 임진왜란이 끝나고 9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터는 이미 묵을 대로 묵어서 들쥐와 여우는 해를 보고 숨어 엎드렸고 주린까마귀와 성난 솔개는 사람을 향하여 시끄럽게 짖었다. 이거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9년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음산한 묘사, 전사한 유령들의 참혹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이 비극성을 집약시키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쟁이 터지자 양갓집에서 뽑힌 자재와 잘 훈련된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혹은 화려한 공을 세우기 위해 자원에서 모여오기도 하였고 혹은 가혹한 관리들에게 징발당해 오기도 했다. 자, 결국은 화려한 공을 세우기 위해 가혹한 관리들에게 징발당한 그런 백성들이에요.
좋은 무기를 지니고서도 싸우지도 못하고 장군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였으니 분하였다. 손이 묶인 채 어쩔 수 없이 적을 맞아 목을 내밀고 적의 칼을 받았으니 마음을 싸매고 원한을 머금고 헛되이 죽어 홀령이 되었다. 결국은 서술자는, 파담자는 전쟁에 패배하고 백골이 된 이유를 뭐 때문이야? 그렇지, 장군이죠. 장군에서 찾는 거예요. 장군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였으며 백성들은 손이 묶인 채 어쩔 수 없이 적을 맞이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헛되이 죽어서 홀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작가는 임진왜란의 패배를 어디서 보고 있다? 그렇죠, 지배층의 무능력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담자의 목소리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수는 삼군의 목숨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만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를 망치는 것이지요. 결국 전쟁의 가장 큰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장수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를 잘못 만났어. 신립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네들이 달천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봤듯이 임진왜란에서 최고의 공을 세운 인물로는요, 이순신을 듭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잘못을 한 인물로 신립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원규는 얘기거리도 안 되고요. 그런데 신립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자, 제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계책 나빴지요. 내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저 하늘은 유유하기만 하거늘, 이라고 해서 신립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신립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실패의 근본 원인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작가는 신립을 비판하는 시를 적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은 장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신립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립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어떤 객관적인 중심의 추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신립을 비판하는 듯도 하지만 변호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9년이 지났잖아,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계선의 달천 몽유록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